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달 시사상식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3월 시사상식 한번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전체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요,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커버 스토리부터 이제 인물 용어 파트까지 이제 한 10개 파트가 있는데요. 자, 커버 스토리라는 것은 이제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좀 묶어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요 분야별로 해가 정치, 행정부터 해서 인물 용어까지 각 분야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커버 스토리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커버 스토리하고 정치, 행정까지 한번 나가 볼 거예요. 자, 커버 스토리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자, 한번 빈칸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나요? 자,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2월 달에 개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뭐에 대한 공포? 자, 많은 공포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끼워 놓은 것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두 개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여기 자, 그림 보시죠. 개회식 때에 있었던 행사 장면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 참 뭐 말도 많았던 그런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개회식에 중요한 행사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행사 도중에 한복을 입은 중국의 이제 소수 민족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제 과정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헝가리, 독일, 일본 여러 나라에서 편파 판정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뭐 논란 속에서도 우리 금메달 딴 뭐 황대현, 최민정 선수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합 몇 위에 끝났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개회식 2월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총 91개국이 참석을 했고요. 자, 선수단 한 2,900여 명이 왔습니다. 총 이제 15개 종목, 우리 하계올림픽에 비해서는 종목은 적죠, 그죠? 메달 수도 조금 적습니다. 109개의 금메달이 놓여 있었고요. 자, 슬로건은 이제 함께하는 미래였는데, 함께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죠? 마스코트는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 캐릭터, 빙둔둔이라는 캐릭터가 마스코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올림픽 사상 성화가 가장 작은 성화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꺼졌다, 안 꺼졌다, 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뭐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작은 성화를 한 이유가 한 몇 년 전부터 가장 이제 환경 문제가 크게 이제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 즉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탄소 환경 보호 이념을 실천하고자 가장 작은 성화를 이제 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들이 참 많았는데, 우선 이 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좀 논란이 있었죠. 바로 이제 외교적 보이콧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 호주, 영국 등이 중국의 이제 소수 민족들 인권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인권 문제를 이제 문제 삼아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때 한 보이콧을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알아두세요. 외교적 보이콧이 뭔지. 자, 외교적 보이콧이란 것은 선수단은 파견해요. 그래서 미국, 호주, 영국 선수단 다 나왔죠. 하지만 자, 외교관, 대사라든지 정치인 등 개회식 때 와서 이제 얼굴을 비춰야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불참했던 거를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교적 보이콧으로 시작해서 개회식 때는 자, 논란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 한복을 입은 소수민족, 중국 연변 쪽에 사는 우리 이제 조선족을 말하는 거죠. 조선족이 이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문화 공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복을 한푸라고 하면서 이거는 자신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여러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거를 다 자기네 이제 중국의 역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절차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거의 일종이었죠. 역사와 관련해서는 동북공정,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공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화공정이 뭐냐? 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마치 중국이 원조인 것처럼 항상 중국은 그러죠. 자기 역사가 길고 이 동아시아의 웬만한 것들은 다 중국이 원조다. 그래서 중국이 원조인 것처럼 만들려는 행태를 문화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역사와 관련된 동북공정.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리 고구려 역사도 고구려 땅이 지금 중국 땅에 일부 있으니까 이 고구려도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의 어떤 소수 민족이다. 뭐 변방의 국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고구려를 이은 발해도 이제 자기 역사를 끌어들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역사를 이제 자기 걸로 끌어들이는 게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 동북공정을 넘어서 문화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이제 문화공정입니다. 모든 거의 원류가 중국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 지금 한복 이슈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이거 한 작년, 재작년 정도였나요? 자, 파오차이. 중국의 이제 한 지방에 있는 음식의 이름입니다. 파오차이. 이게 이제 김치라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오차이를 국제표준화기구 ISO라 그러죠. 우리 뭐 웬만한 국제표준화 관련된 그런 인증 제도를 다 이제 이 ISO 인증을 받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ISO 9001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ISO 9001 보통 9000 시리즈 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9001로 지금 통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에 이제 ISO 9001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표준화된 규격을 통과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표준화 기구에 파오차이를 갖다가 등록하면서 김치의 원조는 파오차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의 원조가 자기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태권도 이거 역시도 원조는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 문화공정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거의 원료는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심했던 거는 올림픽 시작하면서죠. 특히 이제 쇼트트랙, 우리 초반에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편파 판정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선수들이 실격 사태가 있었는데 1000m 준결승, 이제 준결승이니까 각 조별로 이제 1등, 2등 이렇게 진출을 하겠죠. 그래서 1조에 1위로 이제 했던 우리 황대헌 선수, 그리고 2조에서 2위 했던 이준서 선수가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이 부분을 제소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참고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결승에서도 좀 석연치 않았죠. 결승에서도 1000m에서 1등 한 게 이제 헝가리 선수였는데 또 이제 실격 판정 나면서 2등 들어온 중국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죠. 그래서 뭐 좀 논란이 있었고요. 이 쇼트트랙 경기뿐만 아니라 스키 점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독일, 일본 등 대거 우승 후보 선수들이 5명이나 이제 실격을 했습니다. 복장 문제로 실격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복장 이슈를 가지고 와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불공정 올림픽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개회식 때 이제 우리 한복을 입고 나왔던 거, 그리고 우리 이제 황대현 선수입니다. 황대현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본의 이제 스키 점프에서 실격 당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이제 선수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반중 전서가 더 확산된 이런 올림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오히려 이미지는 더 안 좋아진 결과를 얻었죠. 자. 하지만 뭐 결국 저희 금메달 땄습니다. 자, 우선 첫 금메달이요. 자, 실격 판정으로 힘들어했던 이제 황대현 선수가 그 다음에 있었던 1500m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땄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유명한 우리 최민정 선수가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또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는 종합 14위,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이렇게 해서 총 이제 9개죠. 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순위나 뭐 이런 등수 경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신 그런 선수단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셨던 게 기분이 좋네요. 여기 이제 황대현 선수, 최민정 선수의 얼굴이 보이죠? 자,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소재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전 세계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죠? 물가도 오르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이중고다라는 걸 이제 부제목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물가 얘기하면은요, 다양한 물가가 있어요. 물가 지표들이 있죠. 우선 뭐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물가 지표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외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또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장 이제 많이 접하죠. 이 소비자 가계와 관련된 물가가 거의 10년 만에, 근 10년 만에 4개월 연속 3%대. 몇 년 전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이다, 뭐 1%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오른 것이 외식 물가. 체감하시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예전에는 한 6,000원 정도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 8,000원이 있어야지 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6,000원이면 와 싸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석유의 가파른 상승,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민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외식 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항상 이제 전년 동월과 비교하죠. 작년에 요 똑같은 월 대비 한 5.5% 올랐고요. 근 13년 내 이번에 오른 게 최고치입니다. 자, 많이 이제 느끼는 게 바로 이 스타벅스 가격이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일반 음료 가격이 4,200원이었는데 4,500원으로 한 300원 인상되었죠. 그럼 이것만 해도 뭐 한 7, 8% 이상 오른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유가 상승. 우리 차 많이 타고 다니는데 휘발유 12.5%, 경유 16.5%. 이거 외에도 뭐 등유나 가스 가격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국제 유가. 보통 이제 국제 유가 한 3대 유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이 WTI, 서부, 웨스트, 텍사스 원유, 중진유 기준으로 해서 $90대 진입했고요. 촬영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때문에 100달러도 한번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상당히 높아졌죠. 한 5, 60달러에서 거의 2배까지 지금 한 1년 반 만에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왜곡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근원 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근원 물가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 물가 중에 변동이 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이제 근원 크게 이제 변동치인 거 빼고 보는 거를 근원 물가라고 해요. 소비자 물가의 조정판이다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도 3%나 올랐으니까 물가 오른 거 확실한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 정도 보통 체감하기는 한 10%, 20%온 것 같은데 자, 보기에는 이제 한 3, 4%대 올랐다 하는데요. 미국은 그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는 뭐 10몇 년이죠.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전년 대비 7.5%, 우리보다 2배. 그럼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물가는 뭐 한 30% 이렇게 올랐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40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지금 선진국이 더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 좀 정리해 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뭐냐? 자, 일반 가구, 소비자니까 가구에서 구입하는 다양한 상품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가 지수를 딱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생필품을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가장 그래도 많이 산다고 하는 한 460여 개, 460개의 상품을 딱 바스켓에 묶어서 요게 작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얼마나 올랐냐? 뭐 104다 하면 104라 하면 4% 오른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 한 460개 정도를 묶었는데 요것도 바뀝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점차 변화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스켓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 안에 묶음 상품 중에 뺄 건 빼고 다시 신규로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외에도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근원 물가 지수 보겠습니다. 근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더 엄격하게 조정한 거예요. 요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460여 개 소비자 물가 품목 중에 좀 변동인 거, 계절적 변동이 큰 거, 농산물이죠. 농산물 다 제외.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석유 안 나니까 외부적 요인으로 석유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외부적 요인이 큰 거, 석유를 또 빼고 그래서 이제 53개 품목을 빼고 조사한 소비자 물가 지수, 조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둘 다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물가 상승의 원인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돈을 풀었죠.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량을 과잉 공급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우선 하나 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쇼크. 이 공급 쇼크는 바로 이제 생산과 관련된 쇼크겠죠.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공급 과잉. 거의 이제 선진국들이 다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0%대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좀 올라갔잖아요. 한 1.25 정도 올랐는데 제로 수준에 이를 만큼 통화를 공급했더라. 그러니까 가계 금리를 낮추니까 대출을 많이 하고 또 금리를 낮추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 사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또 대출 많이 하고 이런 가계의 대출, 기업들도 역시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지원금을 엄청나게 지금 풀었죠. 그래서 와, 우리가 한 2, 3년 전에는 1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전 국민 대상으로 10만 원씩 준다. 엄청 와 정부가 이런 걸 줘? 이런 보조금을 전 국민한테 준단 말이야. 되게 쇼킹했었는데 이제는 또 줘야지, 또 줘야지. 한 번 이제 받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거의 한 몇십 조 이상을 풀었죠. 자, 그 다음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 크게 이제 두 가지. 생산 쪽의 충격을 공급 충격이라는데 우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셧다운이 많이 있었죠. 중국.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면 이제 공장을 잠시 닫았다. 확진자 나오고 하면 공장 닫고 하잖아요. 중국 등 글로벌 생산 공장의 셧다운 있어서 공급에 좀 차질이 생겼고요. 그죠? 두 번째는 또 이제 공급에 많은 충격인 바로 원유입니다. 석유.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오펙 등이 석유 공급량을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소비를 많이 안 할 거다.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유가가 엄청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원유 선물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유가가 엄청 급락하니까 이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유가를 방어해야겠다 하면서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니까 유가 같이 오르는데 줄인 공급량을 풀지 않는 거죠.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풀지 않으면서 유가가 상승했고요. 더 이제 한 번 더 치솟게 된 배경이 동유럽 전쟁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위기가 아니고 지금 촬영한 이 시점에는 전쟁이 났죠. 이걸로 인해서 가스 공급 중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에 한 25% 정도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공급 중단 그리고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러면은 유럽 쪽에는 우선 공급을 많이 못 받게 될 거고 직접적으로 이제 가스관이 유럽으로 향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도 이런 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게 됐습니다.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풀어서 돈이 많아져서 우선 물가가 올라가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보복 소비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럼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제 생산량이 줄어 있고 그죠? 그 물건 만드는 거 관련된 원재료 관련된 이 석유 제품 플라스틱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공급은 안 일어나.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굳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뭐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물가가 많이 중요해져서 물가 관련된 용어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이제 인플레이션 가장 기초적인 용어죠. 물가 상승. 자,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과 완전 같은 말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이 있는데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이죠. 자, 우리는 이제 겪어보지 못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일본. 특히 이제 진짜 경직적이라고 하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임금마저. 일본은 1990년대 평균 임금이요. 지금보다 더 높아요. 20년 전의 임금이. 지금 사람들의 급여가 20년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디플레이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 번 올라간 임금은 내려가지 않는 법인데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 물가가 극에 달한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도해서 화폐의 액면 가치가 사실상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뭐 5%, 10%가 아니고 200%, 300%, 400% 뭐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미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나라가 바로 짐바브웨죠.
짐바브웨인가? 짐바브웨.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교통을 다 같이 또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요 두 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 2차 대전 시기에 뭐 독일 같은 나라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옛날이니까 우선 현재 지금 겪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저도 친구가 선물해 줬는데 짐바브웨 1조 달러를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1조 달러. 1조 달러. 근데 휴지 하나 가격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1조 달러가.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가장 안 좋은 거 두 개가 묶은 거죠.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침체하면서 물가도 오르는 현상.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 안 좋은 거 두 개죠. 경기는 오르는 게 좋은데 경기 침체. 물가는 안정적인 게 좋은데 물가는 올라.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가다가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도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만약에 경기까지 침체된다 그러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경계해야겠죠. 그 다음 리플레이션. 이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초기 상태. 그럼 디플레이션에 벗어났다면 물가가 이제 조금 오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일본이 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싶어요.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현재 일본. 현 일본. 그 다음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 더하기 인플레이션이에요. 에그리컬처가 뭡니까? 농산물. 그래서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은 이제 가격 변동이 크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지금은 이제 초긴축 시대가 왔습니다. 초긴축.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이는데 3월부터 이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까지 고려하고 있다. 초긴축으로 간다. 양적 완화는 들어봤는데 양적 긴축이란 말이 나오죠. 퀀터터티브 타이트닝. 그래서 양적 긴축은 뭐냐? 중앙은행이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해서 보통 이제 있는 자산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갱신 해주는데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 자산 상태에 있는 것마저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걸 갖다가 처분하겠다 그런 거죠. 돈 돌려주겠다.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그래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양적 긴축입니다. 지금 가장 이제 핫한 용어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자, 보유자산을 축소한다. 그 다음 미국도 이렇고 우리나라는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제 작년부터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1%대 금리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도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죠.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현재 연 1.25 정도의 금리이고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고 나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 올렸으니까 그 외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겠죠. 특히 이제 서민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대출, 담보대출, 아파트, 주택 살 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이제 코픽스 금리라고 합니다. 자, 거기도 1.7%를 돌파했다. 실제 이제 대출 금리는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코픽스 금리가 뭐냐? 대출 받아본 분들은 무조건 알게 되는 금리예요. 은행 가면은 지금 코픽스 대비 얼마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 금리를 알려줘요. 자, 은행 자금 조달 지수다. 은행은 이제 민간으로부터 예금, 적금 상품 등을 팔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 그래서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에서 코픽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국내 7개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등의 7개 은행이
이제 대출에 쓸 자금, 시중에 예적금 예적금 상품을 파는 그 자금, 예적금 금리, 쉽게 말하면 예적금 금리죠. 그죠? 예적금 금리. 그렇게 해서 적금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대출에 쓸 자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적금 금리에 사용되는 거 아니고 예적금 금리의 전체 평균, 은행이 파는 7개 은행이 파는 예적금 금리 전체 평균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해석해 보면은 이게 바로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다. 그러니까 실제 변동형 담보대출을 할 때는 이렇게 금리가 계산됩니다. 은행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적금이 이 정도 주니까 코픽스 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요게 이제 신용 등급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한 2%에서 한 뭐 많게는 한 5%까지 붙겠죠.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기준금리에 이 대출 금리를 보면은 코픽스 금리 뭐 1.7 플러스 뭐 2% 붙으면 3.7이 되는 거고 5% 붙으면 6.7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은행도 이제 요 가상금리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그 차이를 은행이 먹는 거죠. 은행의 주수입이죠. 예대 마진. 조금 어려운 영어로 NIM, Net Interest Margi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선 커버 스토리는 다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정치 행정 파트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